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행됐던 119회 전기안전기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정답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바라봤던 방향하고 출제자가 또 바라봤던 방향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중에서는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될 그 내용, 그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올 초에 2019년부터 이제 시험 출제 기준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기준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된 겁니다. 가장 특이한 게 뭐였냐면 조명하고 전동기를 제외하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지난번 117회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이제 이 분야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이 분야를 아예 빼고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비교했을 때 안전 분야 시험 문항이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전기 분야는 조금 낮춰졌습니다. 뭐 약간에 대한 차이지만 일부 약간 좀 변동이 있고요. 가장 큰 건 요거였어요. 법 기준 관련된 문제. 요게 이제 거의 30% 넘는 게 나왔었는데 이 법이나 기준 관련된 걸 어떻게 다 암기하고 쓰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 내용을 갖고 진짜 논리적으로 이제 논술 시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송배전 분야도 한 13%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안전 기술사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직무고시 관련된 게 사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기사나 산업기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시는데, 전기안전 기술사는 전기 분야 기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임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직무고시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면접 때도 사실 직무고시 관련된 건 자주 물어봅니다, 면접관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반에서 수업할 때 직무고시가 지금 이제 만 3년, 4년 차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게 고시가 발표되고 이거 뭐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할 때 직무고시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정기검사에 대한 사이클 가장 긴 게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장 관계없이 무조건 직무고시 관련된 서류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 못하지만 직무고시 관련된 건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직무고시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 최근 이제 3개년간 내용 보시면요, 요번에 이제 한 78%, 22% 수준이었는데 전체로 보시면 전기 분야가 80%, 안전 분야가 20%,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회차마다 약간에 대한 변동의 폭은 있지만 하여튼 3개년에 대한 평균은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더라. 자, 문제풀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답안 바라보는 방향이 출제자와 저하고 방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1교시에 보시면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하는 재해정도. 노동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19년도에 만든 조직이고요. 우리나라는 91년도에 여기 ILO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해정도의 구분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부터 응급조치, 상해까지. 우리가 이제 재해라고 딱 보면 경상, 중상, 뭐 사망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이 공식적인 용어는 뭐 사망부터 응급조치, 상해까지 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했던 답은 이제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이 1번 문제의 답입니다. 두 번째, 인체 대사율, RMR, 이거에 대한 이제 정의하고 작업 강도 단계를 설명하라 되어 있는데,
에너지 대사율은 기초 대사량 대비해서 활동 대사가 얼만큼 차지하는지 이거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 높은 활동을 하면 피로도가 높은 거죠. 이 정신적인 그 노동은 이제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 강도 단계는 경작업부터 격작업까지. 격작업은 중근 작업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전신을 요하는 이제 좀 격한 작업. 그래서 이제 경작업부터 격작업까지. 중작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단계로 작업 강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73조 3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조항 끝에 그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대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기사업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73조 3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 범위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이제 법령 내용이에요.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내용을 쓰셔도 그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 73조 3항 그 내용 보시면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0으로 한다.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그 고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 내용이든 아니면 직무고시 내용이든 이거는 이제 그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법 얘기하니까는 법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또 산업안전 관련된 법도 되게 많고. 근데 저희 전기안전기술사 시험을 보기 위한 법령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04조에 보시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3가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304조 내용 보시면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라고 해서 이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을 쭉 나열해 놨어요. 나오시면 누전 차단기 설치 제외 대상이라고 이제 3가지를 해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중 절연 구조, 또 하나는 절연 뒤에서는 그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기이고, 그리고 비접지 방식의 전로, 이 3개가 이제 그 304조에 나와 있는 법령입니다. (116회인가) 그 저희가 계산 문제 나올 때 누전 차단 그 접지만 갖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절연 구조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전압과 안전전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위험전압은 크게 이제 접촉전압과 그 보폭전압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의하시고 혹시 관계식이나 도해 같은 거 생각나시면 그 정도에서 조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전압은 무한히 접촉을 해도, 그러니까 접촉해서 무한한 시간까지 가도 감전을 그 피해가 없는 그 전압을 안전전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30V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별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 30V, 독일 24V, 뭐 네덜란드 50V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주파수가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법령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전압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저희 연구반에서 모의고사 하셨던 분들은 많이 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 문제를 사전에 좀 다뤄봤기 때문에요. 여섯 번째 이제 그 방폭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전기기계 있고 선적 원칙. 원칙에 대한 건 0종, 1종, 2종을 어떤 구조를 설치할 거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답안 구성하시려면 이제 방폭에 대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0종, 1종, 2종 장소에 대한 특징이 뭔지 이렇게 앞에 조금 내용을 서술해 주셔야 뒤에 이제 0종, 1종, 2종의
적용될 수 있는 방폭 구조를 그 논리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6문제까지 봤는데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번에 문제가 난이도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이렇게 높지 않으면 답안 작성하시는데 다 이제 그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답안 작성하실 때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유전체 손실을 단심과 삼심 케이블로 나눠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체 손실은 그 유전체 교류 전압 민가 시에 나타나는 에너지 손실을 이제 유전체 손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실 계산에 대한 건 단심 케이블과 삼심 케이블 이런 이제 관계식으로 그 되어 있고요. 뭐 케이블의 절연성이 우수할수록 유전체선은 좀 작고 그리고 그 전압 및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감이 송배전 분야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그 전력 케이블의 고장 장소 탐색법으로 적용되는 머레이 루프법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머레이 루프법은 우리가 잘 아는 휘스턴 브릿지를 이용한 그 지락 및 단락 사고점을 탐색하는 그 하나의 이제 고장 장소 탐색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성도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정밀도가 좀 높고 그리고 조작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지락과 단락을 검출하다 보니까 단선 사고 시에는 검출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락 저항이 크고 고장점에서 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이 좀 곤란하다. 이런 이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지락 사고 및 단락 사고에 따라서 절연 저항에 따라서 이제 그 저압과 고압 머레이 루프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 내용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저항 접지의 종류와 특징이에요. 저항 접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가 지락 시에 지락 전류를 그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접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고저항과 저저항 접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저항 접지는 접지 저항이 이제 100에서 1000오hm 정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락 전류가 좀 그 작은 5에서 한 100A 정도. 이건 절대치는 아니에요. 이 정도라는 거죠, 정도.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대한 실무 내용을 쓰셔도 되게 그 우수한 답안이 될 수 있어요. 저장 접지는 접지 저항은 35ohm 이하 정도에서 지락 전류가 접지 저항이 작다 보니까 그 지락 전류가 상대적으로 100에서 300A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그래서 저장 접지 같은 경우는 그 유효 접지 계통이라 부르고 있고 고저항 접지는 비유효 접지 그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 보시면 접지 방식의 특징 비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10점 문제에서 이제 저항 접지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만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혹시 만약 25점짜리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접지 방식과 비교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접지 방식의 특징 비교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여기서 감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감리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소규모 특수시설물 공사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선뜻 답변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번 문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법령을 그냥 물어본 겁니다. 법령. 법령에서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이 법령 내용 그냥 보시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공사, 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법령을 다 외워서 작성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시키지 않는 조건이 있잖아요.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감리할 수 있는 조건이 수변전 설비 관련은 5천만 원 이하, 발전 설비 같으면 1억 이하. 이거는 자체 감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생각나시면 답안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게 뭐 군사시설 같은 거, 그리고 전력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접근하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규모 특수설공사 이런 거를 딱 맞춰서 쓰기 어려울 때는 여기서 이제 상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식.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감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이 법령에 나왔던 문제들을 답안 작성하실 때 하는 요령이에요. (11번) 문제가 이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주 감리원이 수행할 업무. 그러니까 감리원 우리는 사실은 전기 감리는 무조건 책임 상주 감리예요. 어떤 공사든 간에 상주 기간이 단 하루가 됐든 무조건 상주 감리고 전체 공사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상주 감리라고 보통 하죠. 이 내용은 전력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5조에 나옵니다. 혹시 이제 감리하실 때 이 법령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긴 비상주 감리원에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제 감리업체 근무하면서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이제 지원해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상주 감리원의 수행 업무가 딱 명시돼 있어요. 그 시행령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설계도서를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를 해주는 거거든요. 상주 감리원한테 업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성 및 중공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감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게 비상주 감리원이라고 합니다. 열두 번째, 변압기의 소음 발생 원인. 자, 10점 문제 소음 발생 원인이라고 딱 하면 소음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쓰시면 사실 점수 잘 안 나와요. 그 원인이 나왔으면 반드시 대책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대책을. 그래서 우선 변압기 소음 발생 원인은 부하의 불평형, 아니면 고조파 부하가 있을 때, 절연 물질의 열화, 층간 단락, 아니면 변압기 터미널과 케이블의 접촉 불량. 또 많죠. 내부의 건선에 대한 떨림, 철심의 떨림 등등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부 냉각에 대한 거지만 냉각 팬에 대한 팬에 대한 소음 등등 많습니다. 그 대체로 저자석 밀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방진 고무, 그리고 차폐판을 설치한다거나, 오픈되어 있는 변압기라면 그 밀폐된 큐비클 속에 내장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고급화되어 있는 큐비클은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큐비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책이 생각 안 나실 때는 이 원인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면 대책이에요, 사실은. 층간 단락을 없애게 한다는 것도 대책인 거죠. 원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원인과 대책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자, 1교시의 마지막 문제가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에요. 그래서 피레기 구비 조건 잘 아시죠? 그래서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된다.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되고, 방전 내량도 커야 되고, 속류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절연 상태로 회복해야 되고, 지속적인 반복 동작에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피레기에 대한 구비 조건이고, 이걸 어떻게 10점짜리 구성할 거냐. 자, 피레기의 역할이 뭔지, 이거에 따른 구비 조건이 뭔지, 그리고 하나쯤 생각나시다면, 피레기가 가장 용량 선정할 때 공칭 방전전로 있잖아요. 피레기에 대한 공칭 방전전로의 종류가 뭐다.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22칸으로 되어 있는 한 페이지에 딱 깔끔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교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쭉 보시면요. 그 일부 법령 빼고는 충분하게 이제 다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난이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1교시에 질문사항 있어요? 1교시. 자, 문제는 이제 2교시부터 이제 진행하는 거죠. 2교시 이제 25점짜리를 어떻게 이제 그 작성할 거냐. 하인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설명하죠. 5단계인데 딱 정해져 있어요.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 설명 5가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답을 안 보고요. 이 그 하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주변 상황 보면 답안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사고가 나서 대책을 세우려면 대책에 대한 걸 하려면 일단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책을 세울 사람, 구성,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그리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원인 제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는 뭐 사실 확인이다. 그 확인을 했어. 문제를 확인했어. 그 다음에는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 그 위험한 거냐. 자, 분석을 했어. 근데 위험하다. 위험해.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면 되는 거냐. 대책을 이제 대책이 뭐 한 개 나올 수 있지만 여러 개 쫙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책을 여러 개 있는 대책 중에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해야겠죠. 대책 시행을. 대책을 선정해서 시행해. 근데 이게 하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런 식의 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하고 있는 일하고 다르게 보시면 답안 작성이 되게 힘드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답을 외워서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실 때 특히 25점짜리는 주변 상황을 잘 보시면 아, 우리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하인의 법칙은 알겠죠? 이제 그 한 번에 사망, 중상 사고 나려면 29번의 경상, 경미한 사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9번의 경미 사고가 있으려면 300번에 대한 아차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차 사고가 발생됐을 거다. 이게 이제 하인의 그 법칙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였더라. 그래서 하인리는 재예방 4원칙을 냈는데 첫째 예방 가능하다. 예방 가능 원칙. 두 번째는 손실 우연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가 원인 계기 원칙. 네 번째가 이제 대책 선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시험 재예방 5단계 첫 번째 안전관리 조직을 만든다. 두 번째는 이 조직으로 하여금 사실의 발견, 팩트를 발견하라는 거죠.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가서는 평가 분석을 통해서 진짜 이게 위험했던 건지를 이제 그 찾아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시정책을 선정해야죠. 대책을 선정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서는 시정책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시정책 적용할 때 그 합의에 3이 있어요. 기술교육, 뭐 규제 관련된 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교재 내용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인리에 대한 그 재예방 5단계는 이제 이 내용으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 319조에 보시면 정전 전로에서 전기 작업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죽어 있는 선로에서의 전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법 내용을 일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 작업자는 제한해야겠죠. 이거는 유자격자, 관계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전 전로의 전기 작업은 우린 전기안전 기술사 하는 목적은
인적 밀적 재산 보호예요. 첫 번째가 사람이거든요. 사람 감전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전로를 차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전로를 차단을 못하는 경우, 뭐 생명유지 장치나 또는 그 설계상 작동상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그 뭐 감전 아크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전로 차단을 제외할 수 있다. 그 전로 차단 절차는 우선 이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은 우리는 뭐 몇 번 차단기 끕시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이 넓으면 뭐 1번 전기실 메인 차단기 내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격히 했다 그러면 어디를 정전시킬 건가 도면을 먼저 봐요. 사실은 도면 먼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룰대로 하는 거죠. 룰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고 일단 그거는 다 인정하고 해서 배선도 확인하고 그리고 뭐 장갑 장치, 로토 장치 있죠. 뭐 잔류나 그 전도 방전해야 되고 뭐 검정기 이용해서 재차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근로자가 접촉 감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정전전로 인근에서 또 전기 작업할 건 어떻게 할 건지, 요건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충전 전로의 전기 작업을 추가로 넣었어요. 그리고 충전 전로의 인근에 뭐 기계 장치에 대한 작업하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왜 넣냐면 물어보는 거는 정전 전로에 대한 작업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정전 전로의 전기 작업을 중심으로 쓰되 혹시 그 충전 전로에서는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제 참고 사항을 제시해줘야 채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있구나. 이걸 외워 쓴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있는지 요걸 좀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라도 정전전로에 대한 내용 했지만 충전전로에 대한 부분도 일부 좀 언급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작업 가설전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안전보건공단에서 올해 하절기의 현장에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자료예요. 사실은 교육자료 보시면 가설전기에 대한 감전사고 원인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설전기가 말이 가설이지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악조건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에 적합해야 되고 설치는 무조건 하고 뭐 전기술자, 유자격자, 전문가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공단 자료 보시면 거긴 4개의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설 수변전 설비, 가설로 되어 있는 수변전 설비에 대한 감전의 원인은 뭐 안전점검을 실시 안 했다.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했다. 작업 중에 자재 낙하로 인해서 수변설비 조작 중에 감전됐다. 그죠? 이 문제 보시면 감전사고의 원인이라 했어요. 감전사고. 대책은 당연히 뭐 이거에 대한 반대죠. 정기 점검해야 되고 안전보호구 착용해야 되고 정지용도는 확실히 해야 되고. 두 번째 가설 분전반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대책. 접지에 관련된 것도 원인과 대책. 가설 전설로도 원인과 대책. 됐는데 요거는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성 평가 사례라고 이제 보건공단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데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접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 제가 하나 캡처한 건데 각각의 아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했어요. 위험성 평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과 대책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가설전기 계통의 설치와 사용하고
이 원인 대책 중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5점짜리는 내가 이거를 딱 보고 작성을 시작을 했어. 이게 전체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개요를 했어. 요걸 내용을 좀 쓰다가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 심취가 돼갖고 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작성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면 아니 이거더라는 거죠. 근데 이미 시간도 지났고 작성에 대한 양도 많이 가버렸어요. 그거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릴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5점짜리는 반드시 우리 흑색으로 이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적색 볼펜 항상 쓰거든요. 아니면 형광펜이나.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갖다 딱 표시를 해요, 이렇게. 작성하다가 쳐다봐야 되거든요. 이게 혹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가끔 서두에 시작하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심취해갖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문제인 것 같이럼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답안 작성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돼요. 자, 변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호계정기로 사용되는 변류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절연 구조, 권선 형태, 검출 용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재봉이 정해져 있으면 뭐 개요 결론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변류기에 대한 정의를 쓰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얘를 대제목으로 1번, 2번, 3번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걸 이제 지정해서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요. 절연 구조에 대한 분류 및 특징은 절연 구조 방식이니까 뭐 건식, 몰드, 유입형, 가스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각각에 대한 특징은 이제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심 어떻게 권선을 갚느냐? 권선 형태는 권선형이 있고요. 관통형, 또 부싱형, 단일비 CT, 다중비 CT, 3차 권선부 CT. 다중비 CT는 이제 개전기용과 계측기용으로 이제 겸용할 수 있는 그런 CT죠. 그리고 검출 용도. 얘가 이제 전류를 검출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용도는 정상 CT, 일반적인 CT예요, 그냥. 그리고 영상 CT, 제 CT, 영상 변류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합성 CT, 보조 CT, 뭐 오차 보상이나 위상각 변경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오차 CT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전기술사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변류기에 대한 내용을 잘 취급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송배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상선로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정삼각형과 비정삼각형. 인덕턴스는 전류 변화에 발생되는 전압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는 요 공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삼각형은 왕복 2회선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비정삼각형은 요 D가 이 선간에 대한 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등가 거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D가 이제 등가 선간 거리 구해서 선간 거리 D 대신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유도하는 식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빼고는 이거 작성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 제가 아예 교재에서 뺐어요. 전자파 장애, 유도 장애는 전자파 장애는 일단 인체와 기기에 대한 장애를 물어보는 거고요. 유도 장애는 사실은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 장애. 두 개를 물어본 겁니다, 사실. 전자파에 대한 개요에 대한 내용
전자파는 뭐 EMC는 EMI하고 EMS로 구성되더라. 이거에 대한 발생은 뭐 방사선 우주부터 기타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전자파의 침입 경로는 이제 복사 방식, 이게 툭 던져 가는 대류나 전도가 아닌 복사 방식이다. 이 전자파 영향은 이제 생체, 사람의 열적 비열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기, 전자파의 전자기기 영향은요 무조건 오동작밖에 없어요. 전자파로 해서 전자기기가 폭발을 하지 않는, 화재가 나지 않는. 이게 오동작이기 때문에 오동작 하나만 갖고 한 7, 8개를 쫙 풀어낼 수 있어요. 오동작 하기 때문에 인체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불량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불량 나게 되면 품질 떨어지고 신뢰성 떨어지고 경쟁력 떨어지고 수명 단축되고. 그래서 전자기기 영향은 무조건 오동작밖에 없어요. 그 전자파 방지 대책은 차폐부터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와이어링 대책이 있고요. 그리고 유도장애는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의 장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력선 측면과 통신선 측면의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하실 때는 두 개, 전자파 장애하고 유도 장애 좀 구분하셔서 작성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2교시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송배전 관련된 문제하고 아까 이제 CT 관련된 내용, 그거 빼고는 아까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와 있는 교육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문제인 가설전기에 대한 내용. 근데 또 현장에서 계속 계신 분들은 가설전기라고 딱 하시면 다 느끼실 거야, 아마 뭔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근데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자를 거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거냐 아니면 잘라 할 거냐, 그 차이인데 그 문제 빼고는 이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할까?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자, 3교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매슬로우에 대한 욕구 5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한 건 세계에 대한 가정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 조건. 뭐냐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욕구에 대한 거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매슬로우에 대한 욕구 5단계는 이제 5단계인데 첫 번째 가장 하위 단계인 생존 욕구는 의식주에 관련된 거, 먹고 자는 거. 최하위 단계 욕구라는 거죠. 그 다음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 뭐 추위, 질병, 위험으로부터의 자신을 보호하는 욕구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사회적 욕구.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상호작용하면서 애정을 주는. 그 네 번째 단계가 존경의 욕구. 어떤 그 느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5단계 되어 있는데요. 요 표가 하나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 표가 왜 필요하냐면 앞에 분명히 여기에 최하위 단계 욕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왜 이 표가 필요하냐면 전체적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존 욕구가 가장 하위 욕구고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욕구는 자아 실현 욕구다. 이 표 하나 갖고 그 5단계에 대한 내용이 딱 그 의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채점자한테. 왜 이 표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 일부는 조금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 간단한 이 표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이 욕구의 5단계를 딱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 만약에 뭐 안전 욕구가 3단계 가고 뭐 2단계 사회적 욕구가 가고 이러면 이제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전기 화재 원인 및 대책이에요. 이건 뭐 워낙 많이 다뤘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전기 화재에 대한 부분이 그 사실 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매스컴 보면 누전을 위한 화재 딱 발생이다. 그 추정 원인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뭐 수신기가 뭐 전원이 꺼져 있었다. 뭐 감지기가 동작 안 했었다. 스프링쿨러가 동작 안 했다. 그러면 막 조사합니다. 이게 왜 누가 껐는지, 왜 스프링쿨러가 동작 안 했는지 막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누전에 의해 화재였는데 그러면 왜 누전 차단기나 일반 차단기가 동작을 했나 안 했나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전기 화재라는 게 이제 원인에 대한 찾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는지 좀 그 우리가 하여튼 전기안전기술사의 그 상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전기 화재 원인 및 예방 대책입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 원인은 무조건 열의 열. 전기에 대한 손실은 열로 발생돼서 얘가 좀 지나치면 과열돼요. 과열. 이 과열이 지나치게 되면 절연에 대한 손상이 절연 파괴가 되겠죠. 얘가 되면 이제 그때 뭐 화재가 나든 뭐 단락이 됐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는 뭐 벼락이나 뭐 정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에 대한 건 열입니다, 열. 근데 여기에서 이 과정을 그냥 그 컨셉만 아시면 이렇게 다 암기하지 않으셔도 열에 관련된 것, 이게 진화가 되다 보니까 절연 파괴가 왔네. 절연 파괴되면 어떤 문제가 유발될 건지는 우리가 늘상 그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정전기나 아니면 이제 그 낙뢰. 그래서 이 전기화재 대책은 뭐 누전장치 설치한다, 뭐 적정한 차단기 설치한다, 뭐 전선의 굵기, 피복 복귀점 이거 이제 절연에 관련된 거, 뭐 문어발식,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뭐 절연량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전기화재 원인 및 대책은 다 선정하셨을 거예요. 어느 분이 다. 그 전기 안전의 3대 수칙은 뭐 안전시공, 뭐 허용치 이상에 대한 부하 사용 금지, 노후시설 교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송전선 부근에서 발생하는 건데 정전 유도로 받고 있는 물체에 접촉한 경우의 전격 현상 아니면 정전 유도를 받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방전됐을 때 전격 현상 이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 답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가 유도돼서 전압이 형성되는 걸 이제 전전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전 유도에 대한 전격 피해는 뭐 추락, 전도연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로 인한 심리적인 어떤 그 공포감으로 작업 능률 저하 및 뭐 직접적인 감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전기 범위 내에서는 작업하지 말고 그리고 가능한 도전성 신발 착용해서 전하를 신속하게 방류하거나 그리고 차폐를 통해서 인체 전압 상승 억제 그리고 그 주로 지락전을 위한 통신선에 대한 잡음 및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만 또 높은 유기전압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전선로 밑에 물체가 있는 경우, 물체에서 정전 유도 현상이 있는 경우에 사람이 접촉했을 때 발생되는 이제 감전 현상. 그래서 그 송전선 하부의 도체, 뭐 자동차, 우산 등의 정전 유도를 받는 경우 이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짧은 시간에 펄스 형태의 그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정상절로 되돌아오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전 유도된 인체의 방전한 전교. 그러니까 송전선로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접지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용을 통하든 회로가 구성이 된다면 정전 유도를 받고 있는 인체가 접지체를 통해서 이제 전격 전류가 사람한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흐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전격 전류는 그 순간 발생되는 펄스 전류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형 주파로 갖고 있는 전류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펄스에 대한 전류는 순간적인 건 높지만 시간이 짧거든요. 근데 상형 주파에 대한 전류는 높지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상형 주파에 대한 감전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도 전류는 순간적이고 매우 크지만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상형 주파수 정상 전류는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게 좀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문제가 그 출제하신 분하고 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방향이. 보게 전기를 동작 시간에 따라 분류하고 설명해라. 또 하나 뭐냐면 한시 특성을 가진 구동 전기량과 동작 시간에 대한 특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사실 이 말이 구동 전기량 이게 사실 좀 많이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방향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계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확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선택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검출, CT, PT, JCT 같이 검출한 다음에 릴레이 쪽으로 판정을 해야겠죠. 보계전기 쪽으로 판정한 다음에 동작은 차단계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계를 이제 트립시키는, 개방하는. 이렇게 이제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 시간에 대한 분류는 일정 값 이상일 때 즉시 동작하는 순환시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치 관계없이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정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시라고 해서 입력량에 따라서 동작 시간이 바뀌는 뭐 반한시, 뭐 반정한시,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동작하는 단한시, 단계한시, 단계적 한시 이렇게 이제 크게 5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동작 시간에 대한 분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구동 전기량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한시 특성이니까 일단 뭐 전류와 시간을 대상하자. 그래서 우리가 보계전기 설정할 때 보면 탭도 설정하고 이제 그 레바를 설정하거든요, 레바. 그래서 이 커브는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움직여요, 사실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첫 번째는 레바를 고정해 놓고 탭만 설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변화폭이 생기더라. 그리고 탭을 고정하고 동작에 대한 레바를 조정하게 되면 이 동작에 대한 이 상하로 좀 변화폭이 생기더라. 근데 커브 움직이는 거는 거의 이렇게 같은 유형으로 가잖아요. 전류와 이제 시간의 관계를 보면. 그래서 이제 전류와 시간의 특성 목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구동 전기량을 본 게 뭐냐면 권선수와 전류에 대한 이것을 이제 정기적인 구동량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 게 아닌가. 여기 보시면 이 종축이 레바 쪽이고요. 아니, 여기 종축이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고 횡축이 이제 전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이게 이제 시간이니까 레바에 따라서 동작 커브가 이렇게 바뀌더라. 사실 이게 보계전기 설정하실 때 수식 나올 때 NI에 대한 거를 산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권선수와 전류 값인데 사실 제가 이게 구동 전기량으로 봤어요. 사실 그냥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출제하신 분하고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이게 보계전 하시는 분이 봤을 때 이거 아니다.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출제자가 했던 의도와 제가 본 의도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하나에 대한 얘기는 전류와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레바에 대한 값 이거에 대한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계정기 회사에 있는 그 자료입니다. 사실은 혹시 이거를 설명하라고 했던 게 아니었나? 근데 사실 이거 거의 그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전력선은 발생되는 고조파 발생 원인이 영향 대체원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고조파에 관련된 건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째 문제가 이 또 감리 쪽 관련돼서 나온 문제인데 감리원의 업무 역할 중에 70%는 사실 품질 감리예요. 근데 그 전력설목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지금 벌써 3번째거든요. 이 수행 지침에 나온 그 문제가 3개. 지금 요번에 이게 3번째입니다. 3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 24조, 25조에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 24조는 품질 관리 관련 감리 업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품질 관리 관련하여 감면의 역할 있죠. 예. 그래서 24조 보시면 품질 관리 관련 감리 업무가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조에 보시면 중점 품질 관리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점 품질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령 내용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 법령을 받는지. 그리고 감리 업무를 수행하시려다 보면 물론 전기 관련된 법령도 있지만 전력설문 공사 감리 업무의 수행 지침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CM 업무 하시는 분은 건설사업자 업무 수행 지침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아마 출제를 하시는 분 중에 아마 그 감리 쪽 계셨던 분이 출제를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감리 관련돼 있는 문제가 이제 3개가 나왔는데 그 법령은 전력설문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점 품질 관리 공정에 대한 선정, 시공 중 시공 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감면에 대한 업무 주 70%는 품질 감리이기 때문에 품질에 관련된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3교시까지에 대한 그래서 3교시에 보시면 아까 그 보호계정기 관련된 문제 빼고는 특별한 내용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종목의 문제 중에 그 비상발전기 용량 선정에 관련 기준으로 나온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시험을 봤는데 비상발전기 용량 선정 기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0점짜리 문제인가? 보통 우리 피지법 많이 쓰잖아요, 피지법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술사 시험이 절대평가라고 돼 있지만 사실 상대적인 평가가 있어요. 정기안전 기술사 응시하시는 분 중에 일부는 타 종목을 하시다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답안의 컬러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상발전 용량 선정 이 문제 나왔을 때 우리 국가화재안전기준법 NFSC 보시면요. 비상발전기 그러니까 소방용 비상발전기 용량 선정 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 PG1부터 PG3까지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소방부와는 고조파부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PG4에 가면은 고조파부하 감안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냐면 자, 비상전원이 왜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거냐. 두 번째는
발전기 용량 산정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기 이제 PG법이 있고요. RG 개수법이 있고 RE 개수법이 있어요. PG법은 말 그대로 비상부하 산출하는 거고, RG 개수법은 발전기의 개수를 산정해서 비상부하 용량을 합산하게 돼 있죠. 그리고 RE 개수법은 엔진 개수예요. 엔진 개수에다가 내가 사용해야 될 비상부하 용량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 세 번째 이제 쓴 거죠. PG법과 사실 RG 개수법은 공식 복잡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쭉 썼죠. 물어본 건 사실 이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썼냐면, 우리나라의 설계에 대한 현재 방향, 현재 전기 설계하는 업체에서 PG1부터 PG3 중에 가장 큰 걸 선택해요. PG4는 잘 계산 안 해요. 왜냐하면 설계업체에서 고조파 부하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PG1부터 PG3까지 감안해서 가장 큰 값을 이제 선정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마지막 멘트를 뭐라 하냐면, 현재 국내 이제 전기 설계 업체에 대한 설계 방향이 이렇다. 그런데 고조파 부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 업체에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PG4까지 계산해서 가장 큰 값을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매듭을 졌어요, 사실은요, 답을.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를 빼고 물어본 PG법만 쭉 쓰는 거하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하고, 물론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 바뀌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안전기술사만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종목하고 공부하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썼던 답이 물어보는 거에 정확하게 썼다 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셨는 건지는 한번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교시 첫 번째부터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죠. 사람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설명하고 교육의 종류, 대상 교육 시간까지 이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또 법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전보육이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재 보시면 뭐 교육 시간과 내용, 그리고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 등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전보호 교육이라 하면 딱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무직, 뭐 현장직 사원, 신입 사원, 업무가 재배치된 사원, 그리고 뭐 경력 사원 입사했을 때, 그리고 관리 감독자 교육 받는 거, 이런 교육들이 늘상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딱 이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원 대상이 월 2시간 이상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정마다 좀 특이한 경우에는 특별 교육을 또 받게 돼 있고, 또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해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도 또 특별한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 작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과정 및 시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도 거의 대부분 이게 아니다. 아마 손을 놓으실 것 같았어요, 이게. 자, 두 번째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0이었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련된 고시 내용이에요. 거기 내용 중에 대응 대책 및 중대사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무고시 내용 많은 항 중에 16, 17항에 나와요. 마지막 끝머리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직무고시 내용 제가 이제 그 대제목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작성, 점검 주기, 점검해서 이건 사실은 안전관리자 중에 그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뭐 점검 결과에 대한 판정, 뭐 기록 보존, 법정 검사 전에 어떻게 조치해라, 그리고 부적합 설비를 어떻게 조치해라, 계측 장비 교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공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또 공사감리, 안전관리 교육 훈련, 뭐 복장, 위험 표시, 전력수급 위기 대응 협조, 전기재 응급 협조 이게 있고요. 여기 이제 전기사고 대처 요령이 16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정전사고, 감전사고, 설비사고로 구분을 해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그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용 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전기 설급 점검을 통해서 전기 공급 재개에 대비해라. 감전사고는 감전사고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그 전원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갖다가 위험지로 대피시켜라. 이게 일정. 자, 설비사고는 그 사고 내용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육안으로 점검해서 차단기의 개방 여부, 검전기로 정전 여부를 확인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받도록 해라. 이게 이제 그 직무고시 관련된 전기사고 대체 요령입니다. 이게 중대사고 보고는 화재사고, 감전사고, 설비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사고는 뭐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감전사고도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설비사고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1시간 이상 정지됐을 때. 이게 이제 크게 3개 중대사고 보고라고 해서 화재사고, 감전사고, 설비사고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보고에 대한 하는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를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못하는 기술사 분야인데 왜 자꾸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된 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기사법 시행령에 보시면 설비의 중대 사고라고 해서 이 설비 사고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뭐 발전계통, 손정계통, 뭐 배전계통 등등 해갖고 자세히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직무고시 관련된 설비 사고는 간단히 여기 하나만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것도 손을 놓지 않으셨나. 자, 4교시 세 번째 문제가 정전기 관련된 얘기예요. 재해에 대한 종류, 뭐 재해 방지 대책. 뭐 W는 2분의 1 15의 자석, 이거에 대한 정전 에너지에 대한 얘기 있고요. 물적 현상은 역학 현상과 방전 현상, 정전 유도 현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대전에 대한 종류는 마찰, 방리, 유동, 뭐 분출, 충격, 파괴, 교반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전 형태는 이제 보이드나 돌기 상태에서 발생되는 코로나 방전. 여기서 이제 약간 진화돼서 그 나무줄기처럼 발생되는 스트리머 방전, 브러쉬 방전하죠. 여기에 또 불꽃까지 발생된다 그러면 불꽃 방전. 점차 정전 에너지 크기는 이해가 갈수록 더 커져요. 그리고 절연체 위에서 두 전극 사이에 전원을 인가했을 때 절연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연면 방전. 그리고 이제 구름, 낙뢰죠. 그러니까 뇌상 방전에 의한 게 있습니다. 뭐 재해 방지 대책은 뭐 접지 본딩, 뭐 이온화법, 마찰 감소, 정전 차폐, 뭐 인체에 대한 정전기에 대한 대책 등등으로 좀 했고요. 정전기는 아마 이거는 다 선택을 하신 거죠, 사실은 이게. 자,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도. 왜냐면, 전에 전력선 통신이라고 PLC 한창 막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계속 이게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5G가 나오면서 그 통신이
20기가거든요. 이 20기가 BPS인데 전력선 통신은 1기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나올 거라 해서 딱 그걸 제쳐놨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좀 안 맞는 게 있다라는 거죠. 수변전 설비 사용되는 차단기에 관한 내용인데 차단기 5가지에 대한 특징 그리고 차단기 소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단기는 뭐 그러니까 고압 뭐 저압으로 분리돼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VC부터 해서 뭐 파워퓨즈까지. 근데 전자 접촉기는 사실 차단기는 아니죠, 사실은. 전자 접촉기는 하나의 이제 그 개폐 역할만 하는 건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분명히 이제 EOCR이나 뭐 THR 이게 같이 연동이 돼야 차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VCB는 아크의 급속한 확산을 이용해서 소호시키는 차단기입니다. 진공도는 10의 -3승톨 이하로 되어 있고요. 혹시 이거 파산의 법칙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10의 -1승이고 이게 차단기 영역이고 이게 이제 방전 등의 영역입니다. 가스 차단기는 그 SF6 가스를 불어넣어서 소호시키는 방법이죠. 공기 차단기는 이제 압축된 공기 10에서 30kg면 되게 높은 압력인데 강한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화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차단기는 아크의 직각 방향으로 자기를 주어서 전자력으로 소호실에 이제 강제를 밀어서 냉각하는 방식이고요. 유입 차단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대용량, 소용량이 있는데 그 아크의 유류를 뿌려서 소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용량이 클 경우에는 뭐 기름 분해 현상으로 소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러냐면 공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 유입 차단기는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사실은. 잘 안 쓰는 차단기를 갖다가 소호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면 조금 뭔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특정한 교재 보시면 5가지 차단기의 소호 메커니즘이 소개가 나와요, 사실. 아마 이걸 보고 출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유입 차단기, 뭐 진공 차단기, 그리고 가스 차단기, 자기 차단기, 공 차단기 이렇게 5가지가 쭉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 쭉 풀려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소호에 대한 메커니즘은 쭉 교재를 보고 좀 근데 이 문제는 버리시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소호 메커니즘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소호에 대한 방식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5점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산의 법칙을 이용한다거나 그 이용을 하는 게 진공 차단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구색이 맞춰져 가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것도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또 전력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나오네요. 이 법정이 많아 이거는요. 거기에 가장 큰 카테고리에 시설물 인수 인계에 관련한 감리 업무라고 딱 타이틀이 박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설물 인수 인계 관련하여 감리 업무 딱 있죠. 이게 법령 있는 그냥 낸 거예요, 사실 문제요. 여기 보시면 63조에 보시면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에 관련된 인수인계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사항부터 뭐 특례사항까지 쫙 되어 있고요. 64조에 보시면 아까는 시설물이었죠. 이거는 이제 문서의 문서, 현장 문서 인수인계, 준공사진첩부터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에서 서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류로. 65조에 보시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련 인수예요.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유지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6조에 보시면 하자 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67조에 보면 재검토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관련한 감면문은 63조부터 67조까지 내용을 다 작성하셔야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 실제로 감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인수인계 하실 때 아마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느 법령에 관련돼서 가는 건지 요거에 대한 거지 실제로 나머지 내용들은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번 119의 마지막 문제가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86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 모의고사 준비할 때 이 법령집 들여갖고 꼭 정리해서 하시라고 했거든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분명히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잘 못 쫓아올 것이다. 판단기준 286조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저압절로 딱 나와요. 거기 저압절로 딱 해놓고 전용 계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설치하라. 두 번째, 전기 기계적 조건 설치 환경. 이건 뭐냐면 충전부 노출되지 않게 해라. 외함은 뭐 33조에 따라 접지 시공을 해라.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이거 대한 것도 뭐 일부 내용은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부대 설비. 부대 설비는 뭐 자동차 굴러가지 못하게 그 유동 방지 장치를 해라. 또 뭐냐면 조명 설비해라. 충전하고 있는 표지 장치 해라. 이게 이제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 제가 드릴 때 그 산업안전 관련된 거하고 그 기술 기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3개인가 4개가 나왔어요. 드린 거는 전체 한 12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3-4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법령 문제 낼 때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딱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죠. 뭐 출제자는 뭐 그런 의도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험 출제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하면 거의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한 개념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그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쭉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제 기준에 맞춰서 간다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법령을 물어보는 게 지난번도 나왔었지만 이번엔 비중이 더 높았더라. 물론 이제 거기 관련돼서 그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출제위원 들어가셔갖고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배전 분야도 적어도 이제는 3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특색이고 법령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갖다가 다 외웠을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것이냐. 그래서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논리적인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 내용 정리는 사전에 그냥 그 법령을 보시고 간략하게 내가 어떻게 그 정리할 건가.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절대 오픈북 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것도 좀 있고 또 방향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출제자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120회를 대비해서 다시 이제 개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그 과정은
출제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명하고 전동기 부분은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거 일부 빼고는 다 이제 그 제외시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추가된 게 뭐냐면 이제 법령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송배전 쪽에 일부 좀 너무 깊숙한 건지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뭐 질문사항 있어요? 이게 지금 연휴 중에 나오셔갖고 뭐 이렇게 그 내용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하여튼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기술사를 하실 분들이니까 이게 저희가 1차 시험 발표가 이제 다음 달 있잖아요. 다음 달 또 추석 연휴 전날에 발표해요 또. 그러면 면접이 바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계속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면접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 가시면요, 그 이렇게 물어봐요. 확실하게 딱 이 지금 내용이 나온 거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직무고시가 시행된 이유가 뭡니까? 뭐 직무고시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은 관계없지만 안 계신 분들은 직무고시가 또 뭔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면접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짧지 않은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